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세상 일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둔해진다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압니다. 어떤 진실은요, 천천히 걸어야만 보입니다. 어떤 고통은 직접 겪어본 사람 옆에 서야만 들립니다. 어떤 용기는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꺼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날 제 며느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아직 누군가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걸. 며느리가 울면서 찾아온 날, 그날은 평범한 겨울 오후였습니다. 차 한 잔 끓여놓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얇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고 밖에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문세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어울리는 그런 시간. 법정을 떠난 지 10년. 이제는 이런 시간들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녀석이 어제 그린 그림이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쓴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그걸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급한 손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며 밝게 웃던 그 아이. 명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오던 그 아이. 그런데 그날의 윤서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 터진 채였습니다. 얼굴 전체가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코트 단추도 잘못 잠겨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했고 손에 든 가방은 삐뚤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 특유의 턱이 덜덜 떨리는 그 목소리. 잠깐만, 얘기 좀 드려도 될까요? 어서 들어와. 저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앉아. 일단 차부터 마시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한 잔 타왔습니다. 윤서는 소파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그녀가 떠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가방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종이 곳곳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겨울 햇살도, 차 향기도, 라디오 음악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물 소리만이 탁자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기.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전세금이요. 적금도요. 모아둔 거. 거의 다 3억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전부요. 3년 동안 모은 돈이 한 달 만에. 그리고 더 듣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한테 말도 못했어요. 진짜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저 너무 바보 같아서. 맨날 뉴스에서 보던 거잖아요. 그런 거 조심하라던 거. 근데 제가 당했어요. 윤서는 자기 자신을 탓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자괴감이 더 컸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노인네 특유의 그 화. 왜 그런데 돈을 넣었어? 확인은 했어. 계약서는 제대로 봤어? 윤서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으니까요. 투자 위험 고지, 생략, 원금 보장 검토, 없음,
비공식 발언과 계약서 내용, 불일치, 환급 구조, 부재, 허위 수익률 제시.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약서 뒷장에는 작은 글씨로 면책 조항이 빼곡했습니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 늙은 눈으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크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으로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는 그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계약서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법조항을 흉내낸 문장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핵심 단어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노력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원금이라는 단어 뒤에는 작은 별표가 있었고 각 줄을 보면 일부 원금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만든 문서였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악용한 문서. 그 순간 오래전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먼지 냄새, 판례 노트의 무게, 법정의 냉기, 증인석의 긴장감, 판사의 목소리. 저는 그 모든 게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네, 아버님. 나를 믿어도 되겠니?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거다. 힘들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10년 만의 일이었으니까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작은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윤서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봤고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준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윤서가 사기를 당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마나요? 3억. 3억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준호는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진짜 미안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엔 분노가 아니라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조용히? 저는 되물었습니다. 소송한다고 돈 다 돌려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윤서는 이미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엔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남편의 죄책감과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옆에서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버님까지 고생시켜드려서 그냥 제가 참을게요. 제 잘못이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띄어쓰기 하나까지, 글씨체까지.
모든 걸 다시 봤습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흔적을 남깁니다. 아무리 교묘해도 어딘가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허술한 문장, 억지스러운 조항, 법을 흉내냈지만 속이 텅 빈 문구들, 그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각주를 달았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사기꾼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야. 완벽한 증거. 그들은 자기들이 남긴 흔적이 발각되는 걸 제일 무서워해. 저는 윤서를 봤습니다. 윤서야,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사기를 당한 거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바보인 게 아니야. 알겠니? 윤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와 윤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 어르신, 사기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접수부터 하세요.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요. 그래도 처리 시간은 비슷해요. 사건이 많아서요. 딱히 위로가 되지 않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요. 네, 그러세요. 통화를 끊고 저는 준호와 윤서를 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책장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법전과 판례 노트,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장 제일 위에는 제가 젊었을 때 쓴 사건 일지가 있었습니다. 노란 종이, 바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아직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증거 수집. 두 번째, 피해자 파악. 세 번째, 법적 근거 마련. 네 번째, 경찰 신고 및 금감원 제보. 다섯 번째, 민사 소송 준비.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면 됐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늦었어요. 곧 잘게. 아버지,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경을 벗고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늙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나는 변호사였어. 30년 동안. 이런 사건 수도 없이 봤어. 저는 다시 안경을 쓰고 메모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며느리 일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준호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 첫 번째 임무는 윤서의 모든 기록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야, 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내놔. 카카오톡 대화 내역, 단체방 공지사항, 멘토라는 사람의 음성 메시지, 설명회 일정표, 송금 내역, 각종 수수료 명목, 영수증 전부 다. 윤서는 핸드폰을 꺼내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걸 전부 프린트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 종이가 나오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듯이 그 위엔 며느리의 무너진 마음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 연락이 언제부터였니? 석 달 전이요. 친구 소개로. 친구 이름은 김지은이요. 대학 동기.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 친구도 투자했니? 네. 근데 지은이는 수익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얼마를? 1,000만 원. 근데 돌려받았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신뢰를 쌓고 나중에 큰돈을 끌어내는 방식. 설명회는 몇 번 갔니? 3번이요. 어디서? 강남 쪽 빌딩이요. 작은 세미나실. 저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2번째는 직접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윤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그냥 늙은이야. 아무도 의심 안 해. 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그 양복.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딱 속기 좋은 늙은이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니, 넌 회사 가야지. 회사는 괜찮아요. 준호야, 넌 가족을 지켜야 해. 윤서 옆에 있어줘. 아버지는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윤서에게서 다음 설명회 일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 이틀 뒤, 저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빌딩은 깔끔했습니다. 로비도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세미나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당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잘 사는 사람, 힘겹게 사는 사람, 주부들도 있었고 직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 그리고 희망, 섞여 있는 표정. 저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무대에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장도현, 소위 멘토라는 자.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잘 차려입은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은행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려면 선택을 잘해야 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흔들리는 척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는 석 달 만에 1,000만 원 수익 내신 분도 계십니다. 여기 김영희 회원님, 일어나 보시겠어요?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김 회원님, 얼마 수익 내셨죠? 1,200만 원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는 척하며 그 여성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장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운이 좋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노후는 불안하고 자녀 교육비는 걱정되고 그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치명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최소 수익률 연 12%. 여러분, 은행 금리가 얼마입니까? 3%? 우리는 4배입니다. 저는 즉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말,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관심 있으세요?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무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하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여기 명함이에요.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세미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 젊은 직장인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면서 이상하긴 했는데 다들 괜찮다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젊은이가 돌아봤습니다. 혹시 투자하셨어요? 네. 한 달 전에요. 수익은요? 아직 못 받았어요. 다음 달에 받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해요. 근데 다들 받았다니까. 제 친구도 받았대요. 친구분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김지은이요. 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서가 말한 그 친구였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쓰던 명함. 거기엔 변호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하세요. 젊은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세요? 은퇴했어요. 하지만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수십 년 전 제가 봤던 사건들과 똑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서 속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속는 거였습니다. 두려워서 속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옆에서 이상해라고 말해주지 않아서 속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녹음 파일을 준호와 윤서에게 들려줬습니다. 원금 보장됩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장도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거면 되는 거예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충분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 이건 명백한 불법이야. 저는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증거는 아무리 많이 보관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지은이라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김지은이 전화번호 있니? 네, 있어요. 전화 좀 해봐. 만나고 싶다고. 윤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나야. 응, 오랜만이지. 저기, 혹시 이번 주에 만날 수 있어? 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틀 뒤, 카페에서. 그날, 저는 윤서와 함께 카페로 갔습니다.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김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오랜만이다. 응, 지은아. 둘은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지은아, 내가 투자한 거 있잖아. 응, 그거. 좋지. 근데 수익을 못 받았어. 김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못 받았어. 왜? 나도 몰라. 계속 다음 달에 준다고 하고. 김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는 받았는데. 진짜. 응, 1,0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받았어. 한 달 만에. 윤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 김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거 받고 뺐어. 왜? 그냥 좀 이상해서 너무 쉽게 돈을 주더라고. 윤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미끼였다는 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김지은이 물었습니다. 윤서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지은 씨, 질문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윤서에게 그 투자를 소개했죠? 네, 그런데요? 왜 소개했습니까? 김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요. 당신은 빼놓고요? 김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은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뭐,
뭐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소개비, 추천인 수수료 받았습니까? 김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대답해 주세요. 받았어요. 100만 원. 윤서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친구를 봤습니다. 지은아, 너 미안해. 윤서야. 나도 몰랐어. 진짜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지은 씨,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네.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서 윤서를 끌어들인 겁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에요. 김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당신도 피해자 명단에 올리겠습니다.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피해자는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시작되다. 다음 날 저는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파일,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대화 내역, 계약서, 녹음 파일, 송금 내역, 피해자 진술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르신이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이건 제 며느리 일입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경찰서에도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어르신이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로 완벽한 자료를 받는 건 진짜 드뭅니다. 보통은 그냥 돈 떼었어요. 이러고 끝인데 형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증거 앞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건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 정도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 계좌 추적하고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를 통해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윤서의 시아버지입니다. 변호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호사세요? 저희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한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50대 주부고요. 네, 말씀하세요. 저도 3천만 원 날렸어요. 남편 몰래 이혼 각오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며느리도 당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혼자는 위험합니다. 저 사실 포기하고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바보 같아서 저는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주머니, 부끄러울 건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내일 만나시죠. 경찰서에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전화로도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3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5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엔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단톡방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원금 보장 발언 녹취 확보, 금감원, 경찰 제출 완료, 피해자 네트워크 구성 중,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여요. 우리 꼭 이길 수 있겠죠? 저는 답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르신, 도연 멘토 팀입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비겁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 거는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조용히 합의 보시면 오히려 더 빨리 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만 살려달라는 식으로 가면 당신들은 이기는 거지. 다른 피해자들은 그냥 두고.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나는 변호사요. 네, 나는 변호사였소. 30년 경력. 이런 사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들도 윗선이 있지. 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사실 실적 못 채우면 윗선에서 사람 보냅니다. 살려고 한 겁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살려고? 예. 그래서 어르신도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시면. 아니. 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당신들 윗선까지. 전부 다. 통화 끝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어. 뭐라고요? 협박죄. 추가됐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제 며느리 한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구조와 맞서는 싸움이라는 걸. 며칠 뒤 준호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대요. 무슨, 제 신상을 묻더래요. 어디 사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겁주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이미 경찰에 다 신고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겁먹지 마.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주일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사무실 폐쇄됐고 관계자들 조사 중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도현은요?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곧 잡힐 겁니다. 출국 금지 걸었으니까요. 피해자 단톡방은 술렁였습니다. 경찰 들어갔대요. 드디어 우리 이긴 거예요? 하지만 곧 불안한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역고소 준비 중이라네요. 우리 다 엮이는 거 아니죠? 무서워요. 저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역고소는 그냥 흔드는 수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경찰 형사가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역고소는 그냥 흔드는 수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증거가 명백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실패했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제가 맡았던 사건, 노인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증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져버렸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는 법정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런 사건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윤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버님까지 위험하신 게 정말 죄송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를 노린 사람들이 만든 일이다. 넌 피해자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위험하다고들 하지. 하지만 말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위험에서 피하는 일보다 피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잖아.
윤서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길 거야. 며칠 뒤 피해자 중 한 분이 녹취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상납 안 하면 죽는다. 윗선에서 널 버렸어. 너 혼자 뒤집었어.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멘토 장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제발. 저도 사람 속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집에 애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이나 가져와. 시간만 좀 주세요. 제발. 3일 안에 5억 가져와. 안 그러면 너 아들 학교 아는 거 알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쫓기던 사람이었네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기꾼이라는 이름 뒤에는 때로는 비겁함보다 절망이 더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이 죄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불쌍하지. 하지만 그들이 만든 피해자들은 더 불쌍해. 그리고 불쌍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저는 파일을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장도현이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장도현 구속됐습니다. 윗선은요? 그것도 추적 중입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윤서의 일부 금액이 회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윤서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조금이라도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찾은 건 돈만이 아니다. 네, 자존심이야. 그리고 용기. 우리는 싸웠어. 그리고 이겼어. 윤서는 전화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윤서가 요즘 잠을 잘 자요. 한 달 만에. 그래. 네, 밥도 잘 먹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저는 윤서를 봤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였어. 경찰 형사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 어르신 자료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못 끝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퇴직하신 게 아깝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10년 됐소. 이제 느려서 못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애들보다 꼼꼼하시던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장도현.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빚이 밀렸습니다. 아들 학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윗선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집 앞에 왔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그러다 어느 순간 멈출 수 없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윗선의 위협, 빚의 압박, 가족의 생계. 그 속에서 저는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르신 며느님 같은 피해자였다는 걸.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걸. 어르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죄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조용히 신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불안하고 전세가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한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속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속는 거였습니다. 희망이 많아서 속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무언가를 붙잡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을 먹고 사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무너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 사람을 구속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구했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그 절망을 막아내는 일, 그것이 늦게라도 제가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대상 사기 예방 강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 소식 듣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강의요? 네. 요즘 어르신들 사기 피해가 너무 많아서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무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상담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너도 같이 갈래? 네, 강해. 내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요? 창피한데. 창피할 게 뭐 있어. 넌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일주일 뒤 첫 강의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기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며느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서가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사람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라고.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한 건 제 잘못이 아니라고.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거라고.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은 똑똑합니다. 전문적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압니다. 불안, 두려움, 희망, 그걸 이용합니다. 윤서는 자신의 경험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들으니까 그게 사기였네요. 다행이십니다. 안 당하셨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는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불안, 외로움, 그리고 작은 희망.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도움이 됐을까요? 큰 도움이 됐지.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 근데 아버님, 응? 저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당한 거. 저는 윤서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까요. 감사해요, 아버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윤서야.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을 때보다 더 느리게 걸었지만 이번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오는 것이라는 걸. 이번만큼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작이라는 걸. 다음 달에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피해자 상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도왔습니다. 때로는 지쳤습니다. 나이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멈추면 누군가는 혼자가 될 테니까요. 반년 뒤 장도연의 윗선도 구속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조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직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우리도 있으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년 뒤 윤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무슨 사기 피해 예방 봉사요. 아버님이 하시는 것처럼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아니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 일을 그만둘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윤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갈 테니까. 나이가 들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나이가 들면 해야만 하는 일이 보인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크다는 걸. 왜냐하면 이젠 잃을 게 없으니까요. 지킬 사람만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법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의는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의는 함께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그걸 70이 되어서야 배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